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의를 한 30분 정도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들 중간에 쉬었다가 들으실 수 있도록 한 2편이나 3편 정도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 안 드린 상태에서 끊어져 갖고, 네, 죄송합니다만, 두 번째, 이제 이어서 갑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물에 필요한 단위하고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유역의 물수지, 는 이제 전체 유역에 대해서 깊이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센티미터, 인치, 그 다음에 우리가 강수량 같은 거 밀리미터로 표시하죠. 증발량도 밀리미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런 이제 증발량, 유출량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합니다. 깊이 단위로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면적을 곱해줘서 전체의 총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출이나 강의 깊이 단위는 유역 면적을 알 경우에 부피 단위로 우리가 환산이 가능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그래서 수평 면적 L제곱, 수직 길이 L, 높이죠. 깊이. 그러면 L의 세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부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양이 엄청 크다 보면 이제 세제곱 킬로미터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헥타미터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헥타미터가 뭐예요? 면적하고 깊이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대로 하면 헥타미터로 하면 네, 1헥타는 100m 100m죠. 만제곱미터입니다. 만제곱미터 곱하기 미터 1m 하니까 만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또는 헥타 곱하기 1m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일반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반에서는 세제곱미터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 SI 단위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류의 토양, 수로관의 유출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단위 시간당 어느 정도의 양이 지나갔는지 부피로 표시를 합니다. 단위 시간당 부피. 그래서 세제곱미터 퍼 세크, 세제곱미터 퍼 민, 분, 그다음에 세제곱미터 퍼 시간 등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밀리미터 퍼 아우어, 시간당 강우량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 퍼 아우어, 밀리미터 퍼 에치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유역 면적당 유출률은 수문학에서 사용하는 상당히 독특한 단위입니다. 면적에 대한 유량 비교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 동부 유량은 0.15에서 1500 세제곱미터 퍼민 퍼 제곱킬로미터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 하면 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분의 0.15에서 1500 세제곱미터의 물이 통과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하고요, 면적하고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한 예제 한번 보고 갈게요. 물순환하고 관련된 예제니까 유입량 이퀄 유출량이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은 지구 육지 및 대양 내의 물의 이동을 표시한, 물의 순환을 표시한 이제 그림이죠. 자, 지구가 약 이제 한 30%, 7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 그러니까 72% 되겠네요. 자, 육지가 1억 4,6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28%랍니다. 그 다음에 3억 7,500만 제곱킬로미터는 바다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연 강우량, 증발량, 지구에서 유출입되는 유량 같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in는 out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래야 수지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100mm에 만약에 비가 내렸다 그러면 다시 하늘로 100mm가 돌아가야지만 순환이 되는 겁니다. 뭐 언젠간 돌아가서 하여튼 100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수지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지 맞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실 때 의미가 어떨까요? 요즘 아마 여러분들 의미라면 뭔가 득템했다? 내가 좀 득을 봤다. 아주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원래 수지라는 의미는 상대방과 내가 서로 만족할 만한
거래를 했다라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주고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바가지 쓰지 않고 상대방도 바가지 쓰지 않았다. 결국은 주고받는 게 동일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물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서. 그래서 결국은 볼게요. in은 precipitation이고요. 강수량이고요. out은 evaporation하고 discharge입니다. 그래서 증발산하고요. 유출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요. 자, 뭐 단위는 이제 다 삭제하고 이런 거 넘어갈게요. 지금 뭐 100만 단위니까 이거 다 제거하고요. 넘어가면 146분의 0.1, 0.1이죠. 0.1 되고요. 그래서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한 68.5cm 정도 됩니다. 밀리미터로 하면 685mm겠죠. 자, 증발 어때요? 증발 한번 볼게요. 146분의 0.07로 계산이 되고요. 우리가 계산하면 약 한 48cm 정도 되고요. 자, 하천의 유출 0.03이었으니까 146분의 0.03입니다. 그래서 대략 20.5cm 정도 돼요. 그럼 인이 얼마예요? 68.5고요. 아웃은 얼마입니까? 48 플러스 20.5 하니까 68.5가 되죠. 그래서 인과 아웃이 같은 거죠. 결국에는 수지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재에서 보면 이제 이 내용 다음에 인간이 지구의 불균형을 심각할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지구적 차원에서는 변화를 거쳐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뭐 바다가 한 2cm 정도, 20cm 정도인가요? 줄어들기도,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인간에 의해서 수위의 변화 오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이 교재가 작성될 당시가 한 82년도니까 한 40년 전 되죠. 이때는 참 장밋빛 전망이었습니다만 40년이 지난 현재는 인간이 지구의 물균형을 심각할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구온난화를 촉발을 해서요. 지구가 더워지면서 빙하라든가 얼음들이 녹고 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증가돼서 우리가 사라지는 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투발루라든가 이런 섬들은 일부 그 태평양에 있는 섬들은 이제 조만간 물속에 잠길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해서 이제 국가가 전체가 이주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교재에서는 이제 미국의 수자원에 대한 이야기, 물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자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수자원 부존량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수자원 부존량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게 한 30년 정도의 데이터를 평균을 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86년이니까 95. 그죠? 2005, 2015, 30년이죠. 최근 30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상은요. 기상은 그때그때입니다. 오늘 비가 아침에 한 15mm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상현상이고요. 기후,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30년 평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00m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세계 평균의 한 1.6배 정도 되고요. 수자원 총량은 1323억 세제곱미터입니다. 1년에. 그래서 이거 이제 면적으로 곱한 거죠. 이게 양이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1인당 연 강수 총량은 연간 2546 세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돼서 세계 평균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평균 강수량을 보면 세계 평균이 813mm고요. 우리나라가 한 1300mm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 1.6배 정도 높다고 말씀드렸죠. 비가 많이 오는 편에 속합니다. 평균에 비하면. 근데 우리가 1인당 연강수 총량으로 환산을 해보면 인구수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세계는 15,044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2,546 정도 됩니다. 세계 평균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요. 1인당 강수량은 연평균 강수량 곱하기 국토 면적 나누기 인구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순환, 물수지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그림만 가지고는 좀 이제 그 사진으로는 좀 어려웠으니까 대기 중에 이제 수증기 형태로 있습니다. 이것들이 강수의 형태로 육지로도 내려오고요. 네, 바다로도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인이죠, 인. 자, 이렇게 내려온 물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되죠. 어떤 게 있을까? 바다부터 볼게요.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증발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오면요.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살포시 차단 손실이라고 그래서 나뭇잎이나 수관이라고 그래서 수관, 크라운 부딪혀서 튕겨 올라가면서 다시 증발이 됩니다. 다음에 자연스러운 증발이 있습니다. 토양과 수면의 증발이 있습니다. 육지에서도. 그다음에 식물의 증산작용이 있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다 합치면 우리가 이제 증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면을 따라서도 흘러요. 물은 계속 흘러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중수로 들어가서 얘가 중간에 다시 하천으로 지상으로 포화지상류가 돼서 하천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아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물에서 비가 오면 지하수위에 변동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델타 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류가 있습니다. 이건 저류에 의해서 지연 현상에 의해서 다시 하천이나 해양, 지표면으로 해서 증발, 뭐 아니면 유출 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죠. 결국은 우리는 유입량은 유출량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증발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산 더하기 그다음에 ES 토양에서의 증발, 그다음에 EO 수면에서의 증발, 그다음에 IT 차단 손실을 더한 값들이 될 테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인이 뭐였어요? 강수죠. 강수는 이제 프리시피테이션 그라운드인데요. 자, 유출량 더하기 델타 S 저류량의 변동량 더하기 증발산량을 하면 네, 요거 세 개가 PG와 강수와 같은 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뭐 계산을 대략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증기가 한 124 정도 되는데요. 강수에 의해서 육지로 26이 내리고요. 그다음에 강수로 98이 내려옵니다. 바다 쪽으로는. 육지에서는 하천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거나 지하수 형태로 다시 바다로 유입되는 게 11 정도 되고요. 증발이 15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해양에서는 증발이 10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맞춰볼게요. 대륙에서는 강수가 26이 내려왔으니까 얼마가 올라가야 맞습니까? 증발 15랑 해양으로 유출 11을 하니까 26이 맞게 떨어지죠. 해양 어때? 해양. 증발 109고요. 그죠? 증발이 109인데요. 강수가 98이 내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대륙에서 유입되는 11이 있습니다. 그래서 98, 11 하니까 109가 되는 거고요. 대기에서 총량을 하면 총 강수량이 26, 98. 육지와 바다에 내린 거죠. 총 증발량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15 플러스 109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엔 값이 같죠. 네. 124로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륙과 해양은 모두 물수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점점 줄어들거나 점점 늘어나거나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일은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물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수라고 번역을 하네요. 그다음에 소비수, 그다음에 지하수 형태로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현재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수로나 지하에 있는 물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 일반수는 수로나 지하수로 되돌아갑니다. 그죠? 네, 어느 정도는 증발도 하고요. 가끔은 이제 수질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일반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수입니다. 실제적인 증발량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관계수, 증발에 의한 냉각, 잔디 관수용 등으로 사용된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식물의 조직에 있는 물도 소비가 될 수 있는 물이긴 한데요. 이런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수지 계산할 때는 거의 사용하진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하수가 있죠. 강수로 채워진 지하 보충량을 초과해서 뽑아 쓴 지하수를 의미합니다. 자, 지하수는 매년 수위가 낮아지고요. 연간 수수지에 아주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들어오는 양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양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을 뽑아 쓰게 되죠. 그러면은 지하로 유입되는 양은 정해져 있고요. 나오는 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지하에 물을 뽑아 쓰다 보면은 지표면에서 상부 유역에서부터 물이 땅 속으로 다 스며들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은 이래저래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다고 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반건조 지역에서 지하수의 채취는 일반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강수 특성입니다. 우리나라 강수 특성 한번 살펴볼게요. 19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평균 강수량의 변화는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10년 평균,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5년 이래 연평균 강수량 및 강수량 변동폭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점점 비가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연평균 강수량은 최저 754mm가 온 적도 있어요. 1939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청주 지역에서도 저희가 저희 산림공학 실험실에서도 이런 미동산 수목원 내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한 800mm도 안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 눈을 포함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값을 좀 써야 되는데요. 그런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 한 1756mm 2003년도로서 변화폭이 크죠. 이거 이제 대한민국 전체 평균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충북 지역에서 청주 지역만 미동산 지역만 보더라도 한 700mm대에서 1800mm대까지의 폭이 급변하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극한 가뭄과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때요? 극한 가뭄이 초반에 좀 있었어요. 네, 가뭄이 있었어요, 봄에. 그다음에 여름에는 장마가 너무 길면서 극심한 홍수가 발생하는 형태들이 나타났죠. 자, 유역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한강은 1292mm, 낙동강 1250, 금강 1240, 첨진강 1400, 영산강 1290, 제주도 1700 정도 됩니다. 제주도 비가 많이 오죠. 자, 지역별 및 유역별로 강수량의 편차도에서 심해요. 그래서 남해안과 강원도, 영동 같은 경우는 1400mm 이상인 반면에 경상북도, 충청도 및 경기도 내륙은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요. 낙동강 중부 지역은 1000mm 이하인 지역도 있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매년 가뭄이 극심할 때는 이제 소방차라든가 급수차를 이용을 해서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식수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는 용담댐, 이제 저 남부지방에 있는 낙동강 중부 지역에 있는 댐들 같은 경우 만들어 놓고서 요번에도 이제 문제가 한번 됐었죠. 비가 오는데 댐 수문을 열어서 미리 수위를 낮춰 놓죠. 그래야 비가 많이 와도 하루 지역에 피해를 적게 위해서 물을 이제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거죠. 비가 온댔다 안 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수량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수해가 좀 크게 나기도 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관령 주변의 산악지형은 1400mm 이상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지지지지지한 그래프, 노이즈 같은 그래프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평균 강수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동 경향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가 이렇게 이제 오니까 유출 특성도 변화가 돼요. 대부분의 유출량이 홍수기에 편중돼 있어요. 비가 오면 아까 앞에 장에서 얘기 잠깐 했죠. 하천에서 한 7일 그래서 뭐 한 15일 이 정도 머문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한 2주 정도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쉽게 충주댐에서 방류되는 물이 거의 한 24시간 정도면 잠수교를 지납니다.
문제가 하루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홍수기의 유출량은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뭄 시에는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과거 최대 가뭄 상황에서는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평년에 한 46%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기도 해요. 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물 이용량의 증가와 함께 가뭄 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의 부족이 물 부족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계절별로 편중된 가용 수자원 분포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요. 봄하고 겨울에는 별로 안 와요. 가을, 겨울에. 이렇게 되니까 이때 온 물을 1년 내내 나눠 쓸 수 있도록 어떻게든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균형이 물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평상시에 한 16%밖에 안 돼요. 그죠? 강수 총량인데 홍수기에 한 41%, 뭐 유출량이 한 57%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자, 차단에 의해서 자연적인 손실량입니다. 이건 우리가 쓸 수 없는 물이에요. 43%가 그렇고요. 쓸 수 있는 물이 이제 57%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 정도만 쓸 수 있는 거죠. 16% 정도만. 41%는 날아가 버린 겁니다. 57%에서 41%는 비 와서 그냥 쭉 흘러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이제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 현황을 살펴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수자원 총량이 1323억 세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년에. 이걸 100%라고 놨을 때 이제 43% 정도는 자연스럽게 증발산에 의해서 차단 손실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대기로 돌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쓸 수 없는 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760억 세제곱미터 정도 돼요. 한 57%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에 아까 41%가 홍수시에 유출이 돼서 그냥 바다로 유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유출로 16%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 하천수 이용이 10%, 그다음에 댐 용수 공급 209%, 15%, 지하수 이용이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이에요. 이게 2020년도에 만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든 물과 미래라는 교재인데요. 이제 5년 전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 총 이용량 372억 세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물을 한 28% 정도 쓴 거예요. 57%에서 28%니까 한 30%, 29% 정도가 그냥 흘러내려간 거죠. 28%를 이용하고 있고요. 비홍수기 유출량의 1.7배 수준으로 홍수시 유출량을 댐에다가 저류시설을 통해서 저장했다가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댐들을 만드는 이유들이 되겠죠. 총 이용량 중에 생활, 공업, 농업용수 이용량이 251억 세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되죠.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의 33%를 취소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하천이 122억 세제곱미터, 댐이 아까 209억 세제곱미터, 지하수 41억 세제곱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연결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의 국토 면적을 고려합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북한 지역의 유입량을 포함해서 1323억 세제곱미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약 한 23억 세제곱미터, 연간 한 23억 세제곱미터가 흘러내려옵니다. 임진강하고 북한강 상류인가요? 네, 그렇게 되죠. 두 군데에서 아마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의 물수급 전망입니다. 전국의 장래 물수급 전망을 보면요. 뭐 4대강 살리기라든가 다목적 댐 건설 등을 통해서 물 공급 능력이 증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부족은 해소되며 하천의 수질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하천 유지 및 환경 개선 용수 수요도 대부분 충족 가능하다라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 및 산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 정도에 따라서 일부 뭐 1.9억 아니면 4억
세제곱미터 정도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솔직히 물이 좀 부족해요. 네, 쓸 수 있는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여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천 취수율에 따른 물 스트레스 국가 구분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나라는 어디쯤 들어갑니까? 하천 취수율이 20에서 40%로 중에서 고 사이에 들어가는 물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0% 이하.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같은 데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되고요.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이라크, 이집트 정도 물 스트레스 국가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가? 여러분들 아마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 아니면 누구를 물로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돈을 물 쓰듯 한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죠? 누구를 물로 본다,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낮게 깔본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생각이 될 거라고 됩니다. 자,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물을 사 먹는 판인데요. 그죠? 돈을 물 쓰듯 한다. 이제 미래에는 돈을 물 쓰듯 한다. 그러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누구를 물러본다.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제 뭐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세계 153개국 중에 128입니다. 거의 하위권에서 놀죠. 국제인구활동연구소가 물 스트레스 국가 했는데 우리나라 물 스트레스국에 들어갑니다. 한국 등 15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물이 그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 정도로 남아도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는 양만 따졌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왔죠. 근데 이게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이 돼요. 6월 달도 아니에요. 우리 7, 8, 9에 집중이 돼서 한 70% 정도가 7, 8, 9에 집중이 돼서 그것도 며칠 만에 다 흘러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댐에 남아있는 물 얼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이 부족하다. 자, 우리가 이제 물 빈곤 지수라는 것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국가별로 기본적인 수자원 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물이 부족하더라도 1인당 물 사용량이 적을 경우엔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고요. 물이 풍족하더라도 국민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물 부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용 수자원량, 물 이용량, 수자원 접근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별 수자원 여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 생태환경 및 수문학센터에서 이제 이런 물 빈곤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복지 수준과 물 이용 가용성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통합적인 수치를 만들었고요. 물 부족이 인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1인당 가용 수자원량, 수자원 접근율, 사회경제요소, 물 이용량 및 환경 등을 고려해서 물 빈곤 지수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몇 등? 147개국의 중에 이제 43위 정도 돼요. 중상위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3분의 1을 나눴을 때 이제 1분위 안에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이제 OECD 29개국 중에 20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물 빈곤 지수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인당 가용수자원량 117이고요. 아까 147개국이라고 그랬나요? 네, 사회경제요소 22, 환경 53위, 수자원 접근율 27위, 물 이용량 106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별 물 사용량 지표, 우리가 물 발자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물 발자국 및 가상물, 뭐 버추얼 워터니까는 국가별 실제 물 소비량을 가늠하고 장래 물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물 발자국이 도입이 됐습니다. 물 발자국은 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을 추적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발표된 유네스코 IHE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가 대상 중
100개 평가 대상 국가 중에 15번째로 물 수입률이 높은 나라로 제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이 많은 반면에 농산물, 원유 등 저부가가치 상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식량의 무기화 및 보호무역 등에 상당히 취약하고요. 만일의 상황에서 국내 작업을 위해서는 현 수준 사용량의 1.4배 정도의 물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세제곱미터 퍼 톤이에요. 쌀 1톤을 생산하는데 물 얼마나 필요하냐예요. 세계 평균입니다. 세계 평균. 자, 쌀 어때요? 2895 세제곱미터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세제곱미터를 1톤 정도, 뭐 일반적으로 1기압 4도씨에서 물 1kg의 부피가 1세제곱미터니까 계략 쌀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 2895톤이 필요한 거죠. 많이 쓰는 거죠. 쌀 1톤 하는데 물 3000톤 써야 돼요. 그죠? 밀 같은 경우는 좀 덜 드네요. 그죠? 옥수수가 가장 적게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커피나 소고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커피 생산하는데 커피 1톤 생산하는데 물 19,000톤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쓸 겁니다. 쌀에 2895톤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이제 쌀 재배 방식 차이 때문에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쌀은 수경 재배죠. 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이 절반 이하의 이제 수요량이 물 양이 적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물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네. 우리 국민이 물을 절약하는 국민인지 물을 낭비하는 국민인지 뭐 우리나라도 반짝반짝합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막 뭐 정부에서 얘기하고 이럴 때는 조금 아끼다가 또 막 쓰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절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변기 뒤에 물탱크에 우리가 벽돌을 넣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PT병에다 물을 하나 채워서 넣어 놓는다든가 그래서 한 번에 나오는 물의 양을 조금 줄여서 사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 뭐 아니면은 이제 변기에 버튼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버튼이 있고 물이 조금 나오게. 그래서 소변을 봤을 때는 조금만 이제 큰 볼일을 봤을 때는 많이 나오게. 이렇게 해서도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양치하실 때 여러분들 어때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냥 계속 치약에 발라서 계속 이를 닦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샤워할 때 어떻습니까? 샤워기를 한번 틀어서 몸을 한번 싹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물을 묻히고서 샤워기를 끄고 온몸을 비누칠이나 이런 이제 샴푸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라 바디 클린저를 하는 게 아니라 물을 계속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낭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죠. 주요국 1인당 물 사용량을 보면요. 한국을 이제 1로 놨을 때 한국보다 적게 쓰는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네요. 그죠? 대부분 한국보다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많이 쓰는 나라들만 이제 표시가 된 거죠. 자, 1인당 거의 하루에 한 350리터 정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PT병 이 1.8리터 한 2리터라고 치고요. 그죠? 350이면은 뭐 한 180병 정도, 170병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들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쓰죠. 170병이면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느 데 많이 쓰냐? 변기, 싱크대, 세탁, 목욕, 세면, 기타. 난 물 이렇게 안 써. 온 가족이 같이 쓰는 거 n분의 1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가족들이 밥 먹는데 설거지 하는데 난 설거지 안 했다고 물 안 썼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물도 n분의 1 하는 형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하루에 10리터도 못 쓰는 나라도 있어요. 한 사람이. 예, 그죠? 네, 여러분들 아마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을 좀 아껴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잠깐 쉬셨다가요.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